지난 500년 동안 일관된 패턴이 모든 세계 초강대국의 몰락을 이끌었습니다. 2025년에 미국은 정확히 이 진행 과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쇠퇴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실책으로 점철되어 점진적으로 전개됩니다. 역사는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전의 결과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500년대 후반까지 스페인 제국은 세계 귀금속의 대략 절반을 통제했습니다. 스페인의 군대는 유럽 대륙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스페인 통화는 선도적인 세계 통화로서 기능했습니다. 100년도 차이 되지 않아 스페인은 4번이나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 나라는 이후 보조적인 강대국으로 강등되었으며 이전의 영향력을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1914년에는 영국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기는 모든 대륙에 휘날렸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세계 상업의 초석 역할을 했습니다. 40년 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영국의 통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영국은 미국인들의 보조적인 파트너가 되었으며 한때 미국을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1991년에 소련은 핵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소련은 위성들을 궤도에 띄우고 세계 대륙에 걸쳐 위성국들을 거느리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3년도 차에 되지 않아 해체되었습니다. 어떤 침략군도 소련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경제적 힘이 소련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 결과는 세계의 세계 강대국에서 3번 발생했으며 3번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각각은 일관된 7단계 과정을 따랐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그 7단계 중 5단계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치명적인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제국들이 왜 종종 그들의 종말을 예측하지 못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더욱이 가용한 자료들은 미국이 다음 후보임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이러한 쇠퇴 속도는 기록된 역사상 어떤 이전의 붕괴보다도 빠릅니다. 이 패턴을 단계별로 검토하기 전에 제국의 붕괴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 이상입니다. 이는 초강대국의 해체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국의 쇠퇴는 외국의 침략이나 전장에서의 패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재정 고갈과 과도한 팽창으로 시작됩니다. 제국은 자립 가능한 역량을 넘어 팽창합니다. 이 상황에는 150개 이상의 국가의 군사 전초 기지를 두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 전역에서 지속적인 분쟁이 이어집니다. 제국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을 내놓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재정적 의무를 축적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러한 쇠퇴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통화 시스템은 여전히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 기능합니다.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를 확보합니다. 정치인들은 여전히 거창한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힘의 과시 아래 근본적인 기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본은 거대한 규모로 부적절하게 분배됩니다. 생산적인 산업들은 위축되고 사라집니다. 가장 유능한 개인들은 더 나은 전망을 찾아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역 파트너들은 현재 시스템의 대체제를 선제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기축 통화 지위는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때 지배력을 가져왔던 모든 이점들이 심각한 약점으로 변모합니다. 한때 모두가 열렬히 찾던 통화는 대량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군대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한때 막강한 힘으로 뒷받침되던 약속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공허한 말로 변합니다. 이것은 추측도 이론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과정이 스페인, 영국, 그리고 소련을 파괴했습니다. 이 제국들은 2025년에 미국이 현재 내리고 있는 선택들과 동일한 선택들로 인해 붕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이 영원하고 불변하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실행 가능한 경계를 넘어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 공급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쇠퇴가 불가피해질 때까지 진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 3번이나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이어진 최초의 세계 제국인 스페인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템플릿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모든 제국은 이 파멸의 길을 따랐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스페인은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가장 풍부한 금과 은 매장량을 차지했습니다. 1550년대에 스페인 보물선들은 매년 200톤의 은을 스페인으로 운반했습니다. 1600년에는 그 연간 수치가 400톤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통화 공급을 효과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스페인 레알은 세계 기축 통화로 확립되었습니다. 모든 상인들은 스페인 은을 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파멸적인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금융 흐름을 지배하는 국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국가는 그러한 통제가 자신을 영원히 무적 상태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1556년부터 1598년까지 통치했던 펠리페 2세 국왕은 다른 어떤 군주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제국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그 모든 것을 소진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과도한 군사적 확장. 스페인은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들은 지중해 전역의 오스만 제국을 겨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탈리아에 대한 패권을 위해 프랑스와 싸웠습니다. 추가적인 전투는 네덜란드의 개신교 반군과 영국 해군을 상대로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은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도 팽창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1580년에는 스페인이 4개 대륙에 걸쳐 지속적인 군사 배치를 유지했습니다. 재정적 비용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모든 스페인 정부 수입의 50% 이상이 군사 지출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지출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통화평가 절하. 스페인 왕실은 오로지 세금만으로는 재정적 책임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최대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쇠퇴하는 모든 제국의 행동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통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들은 값싼 구리로 은화를 혼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은으로 된 주화는 50% 구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75% 구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90% 구리가 되었습니다. 주화에 표시된 명목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금속 가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600년에는 스페인 은화에 은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의 상인들은 곧 스페인 은화에 명시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스페인 경제 전반에 걸쳐 급증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나선형 부채 증가. 스페인은 이탈리아 은행들, 독일 금융기관들, 그리고 기꺼이 대출해줄 의사가 있는 어떤 대출기관으로부터 상당하고 지속적인 대출을 확보했습니다. 1557년 펠리페 국왕의 재위 20년 만에 스페인은 국채에 대한 지급 불능을 선언했습니다. 왕국은 완전히 채무 불이행했습니다. 스페인은 약속들을 재협상한 다음 즉시 차입과 지출의 순환을 재개했습니다. 스페인은 1560년에 다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1575년에 다시 파산했고 1596년에 네 번째로 파산했습니다. 이것은 단 40년 만에 네 번의 완전한 국가 부도였습니다. 각 파산 후 그들은 대대적인 개혁을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각 약속 후에 그들은 즉시 익숙한 차입과 과소비의 순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번째 단계, 생산 능력 감소. 스페인의 붕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국은 전 세계에 알려진 모든 금과 은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풍요로움이 스페인의 경제적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한 국가가 무제한적인 통화 접근권을 얻으면 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해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왜 국내에서 식량을 재배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는데 왜 선박을 건조해야 할까요? 완성된 품목을 단순히 획득할 수 있는데 왜 산업 공정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스페인 귀족들은 생산적인 노동을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걸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했습니다. 농업 생산량 또한 정체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오는 모든 귀금속은 즉시 스페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돈은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직물, 그리고 네덜란드 제조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단지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는 스페인 사람들의 손을 거쳐갔지만 그중 스페인 자체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1600년에는 스페인은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물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외국 상품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속적인 은채굴에 의존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은 매장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생산이 감소하자 전체 경제 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사회적 쇠퇴와 지식인 이주. 경제가 극적으로 붕괴하면서 스페인 도시들 전역에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국어라는 사람들이 마드리드와 세비야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숙련되고 유능한 시민들은 대량으로 이주했습니다. 가장 똑똑한 지식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로 이주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활발하게 건설하고 번영을 창출하며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주로 행정가, 군인, 그리고 종교인들로 구성된 경제만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진정한 부를 창출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존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1640년까지
스페인은 포르투갈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했습니다. 1650년까지 스페인은 가장 부유한 영토였던 네덜란드를 잃었습니다. 1700년까지 스페인 제국은 단순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지도상으로는 광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100년도 차에 되지 않아 전 세계적 패권국에서 지역 지원 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스페인은 그 이전의 지위를 결코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은 깊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쾌적한 유럽 국가입니다. 하지만 스페인은 세계 무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복자들의 후손들은 이제 관광 기반 경제를 운영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국의 붕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이제 300년을 앞당겨 1900년대 초반의 영국으로 가봅시다. 이곳은 해가 지지 않는 광대한 영토였습니다. 1900년경 절정기에 영국은 지구 육지 표면의 대략 25%를 통치했습니다. 영국은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논쟁의 여지 없는 세계 기축 통화로 기능했습니다. 모든 주요 국제 무역 계약은 영국 파운드로 가치가 매겨졌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들은 영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유지했습니다. 런던은 행성의 명실상부한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3세기 전 스페인처럼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영원하고 고유한 우월성에 대해 확고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해체의 길을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과도한 군사적 확장. 1900년까지 영국은 모든 유인 대륙에 중요한 군사 배치와 전초 기지를 보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도, 아프리카, 중동, 중국, 태평양 제도, 그리고 카리브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6개 대륙에 걸쳐 동시에 영토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평화 시에도 지출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영국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며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제국의 재정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싸움에 합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결국 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18년까지 전쟁으로 인해 영국은 4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오늘날의 통화 가치로 1조 달러 이상에 해당합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영국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출처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918년 이후 대영 제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대출국이었던 영국은 가장 큰 차입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역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영국은 또한 광대한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영국 지도부는 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심각한 오류임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주요 단계는 통화 가치 하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고정 환율로 상당한 금 준비금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영국의 금 공급은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영국은 수많은 톤의 금을 미국으로 운송했습니다. 이 금은 무기, 보급품 및 장비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20년까지 영국은 1914년에 보유했던 금 준비금의 50%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은 파운드의 강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1925년에 전쟁 이전의 원래 교환 가치로 근본 위제를 복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주요 문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영국 파운드의 가치는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과대평가는 영국 제품을 국제 구매자들에게 너무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산업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통화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는 예외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략은 국내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1931년까지 영국의 재정 상태는 완전히 지속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대영 제국은 근본 위제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파운드의 시장 가치는 단 하루 만에 25% 급락했습니다. 세계 주요 기축 통화는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화되는 부채 악순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1945년까지 12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서 막대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1945년까지 이 두 나라에 대한 영국의 부채는 영국 전체 연간 국내 총생산을 300억 달러 이상 초과했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제국은 재정적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를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영국은 군대를 유지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국의 해체를 목격했습니다. 1947년에 영국은 인도의 독립을 부여했습니다. 오랫동안 왕관의 보석으로 여겨졌던 인도는 200년 동안 막대한 부를 생산했습니다. 이 중요한 영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다음 20년 동안 영국은 거의 모든 해외 영토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및 카리브해의 전역의 광대한 영토가 포함되었습니다. 1970년까지 대영 제국은 역사책과 먼 기억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완전한 통화 붕괴를 포함했습니다. 파운드의 가치는 상당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1940년에 1파운드는 43 미국 달러와 같았습니다. 1950년까지 같은 파운드는 280달러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 가치는 1970년까지 24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1980년까지는 단지 23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때 세계 기축통화였던 파운드는 지역통화가 되었습니다. 대영제국은 주요 세계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육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습니다. 영국은 단지 이전의 세계의 강국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위대함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은 영원히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역사적 사례로 시점을 전환합니다. 이 사례의 연구는 1945년부터 1991년까지의 소련을 조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소련은 두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소련은 수천 개의 핵탄두를 통제했습니다. 소련의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또한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소련은 자신이 미래를 대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부인할 수 없이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소련 시스템은 21세기를 정의할 운명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소련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적대국과 비교하여 동등한 군사력을 달성했습니다. 소련은 더 많은 탱크, 미사일, 그리고 병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힘에도 불구하고 소련 경제는 서서히 악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군사적 과도한 지출이었습니다. 소련은 국내 총생산의 15%에서 20% 사이를 국방에 할애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이 지출한 비율의 3배였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기술,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동맹체제에 필적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 생산량은 미국 경제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쿠바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다른 국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리아, 베트남, 북한, 앙골라,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곳에서 소련은 반대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은 완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경제 침체가 목격되었습니다. 소련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최소한의 확장만을 보였습니다. 석유 수출 수익은 간신히 전체 시스템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문들은 대체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산업시설들은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했습니다. 농업 집단 농장은 지속적으로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기술은 서방 세계에 수십 년 뒤처졌습니다. 1980년대에 소련은 심지어 미국에서 곡물을 수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광대하고 비옥한 농업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소련은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결함 있는 중앙 집중식 경제 계획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완전한 국가 통제 아래에서 혁신을 억압했습니다. 개인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통화 붕괴를 포함했습니다. 루블화는 진정한 세계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소련 시민들조차 자국 통화를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정부는 금 준비금과 석유 수입을 사용하여 외국 상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루블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1985년까지 세계 유가는 급격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소련의 금 준비금은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경화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련 제국의 상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유럽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는 모두 12개월 이내에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동독 또한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략적 깊이와 완충지대를 제공하던 이 위성 국가들은 사라졌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러한 영토 손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은 재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완전한 붕괴로 끝났습니다.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은 정치적 실체로서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 해체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90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외부 침공이나 핵전쟁이 그 종말을 초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완전한 재정적 파탄이 그 종말을 이끌었습니다. 군대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루블화는 모든 가치를 잃었습니다. 3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초강대국이 내부 경제 실패로 인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동일한 7단계 패턴이 예측 가능하게 다시 전개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군사적 과도한 지출, 통화 가치 하락, 부채 악순환, 제국의 쇠퇴, 그리고 궁극적인 붕괴를 포함했습니다. 이제 모든 미국 시민은 심각한 이해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정확한 패턴을 단계별로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단계는 군사적 과도한 지출입니다. 미국은 현재 80개 이상의 국가에 750개가 넘는 영구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들은 150개 국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 유럽 방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를 보호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동 전역에서 지속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확장과 러시아의 침략 모두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우리의 연간 군사비 지출은 8,5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이 총액은 다음 10개 국가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용 자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미국 군대는 위험할 정도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새로운 자산이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노후화됩니다. 군인 모집수는 상당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달성 불가능한 방어 의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 영국, 그리고 소련의 과거 상황과 유사하게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개되는 패턴의 또 다른 징후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통화 가치 하락을 수반합니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은 달러의 금연계를 최종적으로 종료했습니다. 달러는 이후 오직 법령에 의해서만 뒷받침되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물리적 담보도 없었습니다. 2000년 이후 총 통화 유통량은 400%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미국은 6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1971년 이후 구매력의 98%를 침식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인 스페인과는 달리 통화의 비금속을 물리적으로 혼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적으로 끝없는 지폐 공급을 생성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즉 통화 가치 하락입니다. 이는 패턴 내의 또 다른 일관된 측면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채 악순환입니다. 미국은 현재 39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미국 국내 총생산의 128%에 해당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 지급액만 해도 1.2조 달러에 육박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방비보다 부채를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적자를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적자는 2.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번영과 평온의 시기에도 미국은 차입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빌린 자금은 이전 대출의 이자 상환에 사용됩니다. 이 상황은 부채 나선의 전형적인 정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스페인은 역사상 4번의 채무 불이행을 겪었습니다. 영국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부채를 쌓았습니다. 소련은 결국 재정 비축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와 똑같은 궤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확립된 패턴의 또 다른 부분을 확인시켜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산 능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규모로 유형의 상품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제품 혁신에 뛰어나고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제조는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산업 생산 기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생산 시설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들로 이전했습니다. 매년 미국의 상품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8천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외 공급망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에는 의약품, 전자제품, 철강, 심지어 중요한 군사 부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결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본의 흐름이 멈춘다면 미국은 심각한 붕괴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패턴 내의 또 다른 지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광범위한 사회적 악화를 강조합니다. 기존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도시 중심지에서는 폭력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문제는 전국적으로 위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습니다. 국가에 가장 재능이 있는 개인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사회 활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대체 수준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기능 부조는 이제 모든 정부 수준에 만연해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급한 국가적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수십 년간의 지원 없이는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할 수 없습니다. 국가 전역에서 분명한 쇠퇴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여전히 용인될 만하다는 광범위한 위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는 전개되는 패턴의 또 다른 흔적입니다. 미국은 현재 7단계 중 5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소련은 완전한 해체 전에 바로 이 5번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영국도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따랐습니다. 스페인은 더 오랜 기간을 견뎠지만 궁극적으로 동일한 진행을 따랐습니다. 미국은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패턴에 깊이 박혀 있으며 남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6번째 단계는 기축통화 지위 상실을 포함합니다. 이 시점에서 동맹국들은 적극적으로 달러 보유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계 무역은 대체 통화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기관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는 상당한 양으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은 이미 오늘날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안화와 루블화로 무역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 눈에 띄는 균열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7번째 단계는 완전한 붕괴를 나타냅니다. 이는 느리고 통제된 악화가 아니라 빠르고 치명적인 내파를 의미합니다. 소련은 초강대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900일 만에 전환되었습니다. 영국은 20년에 걸쳐 전체 제국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페인의 쇠퇴는 더 긴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기축통화가 실패하면 국가의 부채는 수학적으로 관리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자금 조달은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쇠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우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빠르고 잔인한 붕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혹한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제국은 결국 이와 동일한 피할 수 없는 교훈에 직면합니다. 그러한 붕괴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주 일어납니다. 세 제국이 정확히 이러한 쇠퇴의 궤적을 따랐습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고 소련은 각각 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각국은 자신만의 예외적인 본성과 독특한 상황을 믿었습니다. 각국은 영원한 권력과 번영의 비결을 발견했다고 느꼈습니다. 각국은 역사적 규칙이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틀렸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러한 똑같은 환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이 이전 제국들과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달러의 세계적 영향력이 자신들을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미국이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패턴은 예외주의와 자기인식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근본적인 과정은 순수한 수학입니다. 국가는 생산 능력을 넘어 끝없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경제 기반 없이는 제국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통화를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6번째 단계와 7번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 단계가 완료되면 경제 법칙은 이 순서를 고정시킵니다. 남은 유일한 불확실성은 최종 단계의 시기뿐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붕괴까지 10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5년이거나 그보다 적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턴은 붕괴가 불가피하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붕괴가 도래할 때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일 것입니다. 통화 위기는 일반적으로 부채 위기를 촉발합니다. 이는 다시 심각한 정치 위기를 점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강대국은 단지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기축 통화는 지역 통화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광대한 제국은 아득한 기억 속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순서는 역사상 3번 이전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패턴을 기반으로 할 때 수학은 미국이 다음 차례임을 시사합니다. 2020년부터 미국은 패턴의 모든 단계를 극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전례 없는 액수의 돈을 인수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비할 데 없는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광범위하게 확대했습니다. 더욱이 남아있는 국내 생산 능력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회 자체는 깊이 분열되고 파편화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위험한 길을 걷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절벽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추락은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전례 없는 해결책을 발견할 것입니다. 미국은 스페인, 영국, 그리고 소련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경제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만큼은 과거와 진정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패턴은 다른 점을 시사합니다. 근본적인 수학 또한 이러한 낙관적인 희망에 모순됩니다. 역사는 500년 동안 제국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멸망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가능한 한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울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붕괴 순서에서 미국의 실제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6번째 단계와 7번째 단계에 도달할 때 당신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답은 불확실한 미래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500년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패턴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패턴은 미국의 시간이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